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주식하기 5회차로서 내가 살 주식 시세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식 차트 보기, 일봉, 주봉, 월봉, 21선, 거래량 분석, 저점과 고점 판단하기, 그리고 타이밍 찾기, 매입 매도 시점 찾기 매우 중요하죠. 투자 시 매물 유의 구간, 우리가 1년 동안에 걸어가면서 어디에 위험한 구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 승부를 걸기 위해서 사각 링 위에 우리가 올라갑니다. 어라? 올라가고 나니까 깜짝이야. 월가의 큰 손들을 우리는 상대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과의 승부를 걸 수 있는 기술이 뭐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많은 분석과 많은 준비가 필요해야지만이 승부를 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타이슨을 보고 그냥 링 위로 내려오시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런 시세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캔들이라는 것은 촛대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이런 것들을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 유래는 17세기 초 일본 혼마라는 상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사카 항구에서 쌀을 사고 파는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리 계약한 선물에서 쌀 가격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 유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캔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장 처음 출발하는 동시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고가, 장중에 최고의 점을 고가라고 합니다. 저가는 장중에서 최저의 가격을 저가라고 합니다. 종가는 마감 동시호가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양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양봉, 꼬리가 없죠.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바로 상한가를 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꼬리가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자, 이거 보시면 항상 우리가 양봉은 이 밑에서 출발입니다. 출발은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이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이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올라가서 여기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봉으로서 긴 꼬리의 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출발은 항상 여기서 하죠. 출발은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 와서 끝을 내는 종가를 낼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망치 모양이 나오죠. 4번 반대의 경우죠. 여기서 출발해서 상승해서 하락은 전혀 없었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서 종가로서 마감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캔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음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봉은 반대죠. 시가가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5번 한번 볼까요? 5번 봅시다. 이렇게 꼬리가 없는 캔들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죠. 그 다음 6번 양꼬리가 있죠. 거의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캔들이 많죠. 긴 꼬리와 짧은 꼬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락을 해서 더 하락 내려가다 다시 조정받아서 여기서 종료했을 때 이런 망치 모양이 생기죠. 8번 이거 반대의 경우죠. 자, 이 말고도 또 하나는 시가와 종가가 같은 경우 이런 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심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이동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5일 이동선이 있습니다. 여기 연두 색깔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20일 이동선 스카이블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60일 평균 이동선, 또 120일 이동선, 이런데 5일과 20일은 단기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일은 중기성, 그 다음에 120일은 추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는 경우가 21선입니다. 한번 볼까요? 5일선은 심리선이라고 해서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것을 판단할 때 5일선을 보는 경우가 많고, 21선은 말 그대로 방향 전환, 상승해서 하강을 할 건지 하강해서 상승을 할 건지, 이런 선을 볼 때 21선을 주로 많이 봅니다. 61선은 수급 추세고, 120선은 경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추세를 나타내기도 하죠. 이격도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면은 21선에서 이격도 거리가 꽤 길죠. 60일 이격도, 이렇게 이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도 매수를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봉 차트로서 차트 보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스피의 일봉 차트로 5개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 요 구간만 확대를 해본다면은, 자, 뭐가 나타날는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을 갭 하락이라고 합니다. 요 캔들과 캔들 사이에 갭이 생겼죠.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갭이 하락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갭 상승이라고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월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개월간 본 범위인데 일봉으로서 1년을 봤을 때 5개월 볼 때하고 느낌이 다르죠.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판단할 수가 있죠. 조금 더, 자, 주봉으로 해서 봤을 때는 요 앞에 일봉으로 본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봉으로 보고 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하는 시점도 있고 횡보하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을 한번 볼까요? 요 앞에서 주봉으로 본 구간이 여기입니다. 월봉으로 볼 때는 2010년도까지도 거시적으로 볼 수가 있죠. 더 확대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좁혀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말씀드렸죠. 추세선.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추세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 이 121선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 보면 느낌이 뭐가 있죠? 이것은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월봉으로 해서 보기도 합니다. 5년 동안에 코스피가 횡보를 했던 것도 발견이 되죠. 자, 이런 시점이 있었던가 하면은 20년도, 21년도에는 차트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급상승한 구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추억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할 때가 있고 이렇게 동산을 그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급상승했다가 급하락할 때, 이때 주식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이 있다면은 당연히 하산할 구간도 이렇게 비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월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또 우주를 보듯이 좀 차트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볼 때 일봉, 주봉, 월봉을 잘 활용해 보시면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선 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끝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계략 네이버에 이 차트를 봅니다. 이게 1년의 주기의 사이클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3개월을 클릭을 해서 좀 가까이 보기도 하고 조금 더 가까이 일주일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 차트를 보기도 합니다. 메인 매도 시점 찾기, 이 얘기를 하자면은 많은 어떤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메인 매도를 어디에 설정을 하면 성공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이 방향 전환 판단이라고 했죠. 자, 21선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 시점을 어디에 찾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기겠죠. 그러나
21선을 뚫고 올랐을 때 이 매입 시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여기 또 매입 시점이 될 수가 있죠. 21선에 겹쳐 가지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할 때 이 구간을 매입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21선을 격하게 올라갔다가 격하게 깰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의 주식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에서 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지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21선이 깨지면서는 어떻게 되죠? 이 21선이 저항선으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통과하기가 쉽지를 않죠.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21선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매입 시점이 되겠고, 우리는 여기 또 매입 시점을 잡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이렇게 격하게 상승됐다가 큰 폭으로 이렇게 이게 구간이 큰 이후로 만났을 때 21선을 만났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는 복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회색 지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앞에 표가 없을 때 이렇게 진행되어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쉽지를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매입 매도 시점을 이런 21선으로 해가지고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기본 심리가 뭐냐면은 상승장에는 사고 싶고 하락장에는 팔고 싶습니다. 이게 내동매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변에서 돈을 벌고 주식이 뭐 매일 막 하루같이 뛰어 올라가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러다가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락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싶죠. 이것이 바로 내동매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보다도 한 발 앞서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으로서 주식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놔놓고 매입 매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내동매매를 할 때는 할 때마다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주식 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매도 시점을 잘못 잡아서 손실 본 사례가 많고, 매도 시점을 잘 잡아서 손실을 크게 줄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입 시점을 잘못 잡아서 손실을 본 사례, 이런 것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봐왔던 노트를 한번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피드백을 하고 복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매입 매도 시점 찾기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요건 재미있는 부분이, 자, 이게 21평선에 내려왔다 치고 올라가죠. 이게 좋은 지지선으로서 나타나죠. 여기 와서는 또 지지선이 돼가지고 올라가죠. 여기 와서는 또 지지선 되고, 여기 와서는 지지선 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지지선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항 돌변으로 해가지고 21선이 할 때는 여기 보세요. 이 뚫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뚫은 것 같지만 바로 쳐졌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저항선으로 돌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인데요. 21선, 61선, 121선이 다 겹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큰 호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오랫동안에 처지면서 그냥 있었을까요? 상승 모멘텀을 그동안에 못 잡았다면 이거는 기업이 아니죠. 그럼 이 긴 구간 동안에 준비된 게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LIG 넥스원은 무려 1년간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구간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1년 동안에 급상승한 구간에서는 꼼짝도 안 했죠. 자꾸 계속 기다렸다면 아마
갈증이 엄청 심했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민둥산과 같이 흘러내릴 때 1년 내내 꾸준히 급상승을 해갔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거래량 보기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량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캔들은 아주 폭이 좁아요. 이런 경우에는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에 쭉 보면 한 이 정도까지는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요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또 캔들도 상당히 양봉으로 해서 길게 올랐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손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이 바뀔 경우, 새 손이 유입될 경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거래량으로서 캔들로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횡보하는 시장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지지선이 나오죠. 요 한계에서 바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위에 저항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은 꼭 여기 머리에 맞고는 계속 또 처지죠. 이 횡보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우리가 스스로 설정을 해두고 이런 구간을 잡고 9개월간 횡보를 할 동안에 매매 구간을 잡아서 주식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매입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선을 보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코스닥 연간 차트로서 20년도 11월 급상승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한 달 동안에 엄청난 가파른 경사도로서 내려와 버렸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하락 구간을 이렇게 점을 찍어봤어요. 그리고 또 상승 구간을 점을 찍어봤습니다. 뭐가 시각이 달라지죠? 여기에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죠? 바로 일정한 이격 구간이 나타나죠. 매도 매수 구간으로서 우리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이 어느 기업이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민둥산처럼 올라가지를 안 하고 민둥산처럼 내려가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이격 구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눈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렇게 연간 차트를 놓고 보니까 새삼스럽게 다시 보이죠. 코스닥은 이 변동폭이 코스피보다도 훨씬 큽니다. 개인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매력적이라는 것이 먹을 것이 많다는 것, 그 대신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죠. 자, 6개월간에 227포인트나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1월에 거의 낙폭이 됐죠. 일반 개미들은 약 30%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라는 통계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얼마나 인내하고 잘 버텨왔는지요. 시장 거래량을 볼 때 5조 원일 때가 있고 1조 원일 때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코스피를 한번 봅시다. 이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이 코스닥과 좀 다르죠. 다시 여기에서 한번 하락점을, 꼭지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상승 구간의 꼭지점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봤죠. 역시 코스닥보다는 이 폭이 좁죠. 일정한 이격 구간이 좁습니다. 흔들리면서 차트는 계속 진행을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렇게 급상승하는 구간이라든가 급하강하는 구간은 외부 환경과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잘 맞아졌을 때 이런 구간이 일어나니까 이거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도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6개월간 7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7월 2일에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께서 가장 이렇게 꼭지점일 때 발표를 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경제적 위기가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해안이 참 대단하셔요. 물론 신처럼 우리는 맞출 수는 없지만은 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있죠. 정말로 이분 얘기처럼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반등할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이분이 며칠 전에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조정이 올 겁니다. 이때부터 주식을 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관리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와 현금 비중을 확대를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2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국내 증시를 보류하는 편이 좋아 보인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또 분들이 있고요. 글로벌 시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쪽과 또 요즘 지정학적 위험 쪽 있죠. 실험하면서 상황을 가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모멘텀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라면 답일 수 있는 것을 한번 이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주식에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들입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강방천 회장님의 2월 5일의 방송 내용분입니다. 이 내용은 출처를 그 안내 내용에다가 이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표를 알려주는 이 지혜 있는 이 두 분의 얘기를, 대담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압축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든 게 안 좋을 때 고객이 떠나고, 네. 그렇죠? 네. 남아있는 고객분들은 부자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비교 여린 기업과 비교 우인 기업의 변별력은 예. 이럴 때 나타나요. 아, 그렇네요. 공포스러울 때.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 시장에서 답안지를 가르쳐줘. 예. 태풍이 불면 아주 우량한 나무와 허약한 나무를 가르쳐주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 공부 잘한 친구를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본시장 또한 아주 수많은 생존 경쟁에서 아주 호화로우면 다들 살아요. 예. 근데 어쨌든 자본시장은 생과 사가 있고 태어남과 죽음이 있고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혹독한 시장이 될 거로 저는 생각돼요. 2022년 그렇죠. 남돈 빌려서, 예. 그렇죠. 예.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예. 빌려서 하게 되면 일단 판단력이 약해져. 좋은 기업의 주주라면 이걸 즐겨라. 22년도에 환경에 대해서 좋은 참고가 되시라고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중 매물 주의 구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어느 구간에서 매물의 주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를 해야 됩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물 만기일은 분기별로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죠. 더블 위칭 데이라고 해서 이때는 더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배당 시즌, 대부분 회귀말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이 많은 주식은 이런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 직전에 매입을 했다가 29일이 지나고 나서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우라든가 금융주라든가 또 증권주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이런 트렌드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결산 시점이 있습니다. 10월 중순과 11월 중순에 기관들이 상품을 이제 결산을 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관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구간은 우리가 조심해서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10월, 11월에 사서 5월에 판다는 말도 있습니다. 보편적일 경우에 매물 주의 구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연중에 주식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별로 손익 구간들이 또 나옵니다. 보호 예수 기간
해제 이런 경우는 신규 상장 회사일 경우에는 조건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매물 내놓으면 급 하락을 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컨디션이 있고 6개월짜리 또 아니면은 1년짜리 이런 식으로 보호 예수 기간 주식을 거래를 합니다. 찾아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상장사일 경우에는 이 보호 예수 기간에 누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보호 예수 기간이 지날 때 하락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장 우선수 매도 물량도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상장할 때는 우선주를 20% 정도를 배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상장 후 1년 내에서는 팔 수 없습니다. 요 근자의 1년 구간의 하락 시 손해를 생각해서 먼저 사표를 내고 매각을 하는 카카오페이 증권 경영자들도 있었죠. 그것은 왜냐하면 1년 후에 이거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먼저 사표를 내버리면은 우선주는 제한 구간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미리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눈여겨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현금 확보 시 얼마 전에 세간에 큰 화제가 됐죠.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상장하면서 이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기관들은 그 이전에 대량으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자시 유의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불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유상증자할 때 참여하거나 포기할 수가 있는데 저가로 배당해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는 정자를 한다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가치가 하락이 된다는 거죠. 이런 손익 구간을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업 분할. 그래서 LG 엔솔이 분할로 인해서 LG화학이 약 2.9조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은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죠. LG화학에서 2차 전지를 보고 주식을 매입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기업 분할이 일어날 때 상황별로 손익 구간에 주의를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트리플 위층대라든가 쿼드러플 위층대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참고 삼아 여기 잠깐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주식 차트, 주식 시세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차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니즈와 그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그 성공의 기대와 실패의 정점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는 울고 어느 누구는 웃고 하는 희노애락의 압축이 되어 있는 판이 바로 이 차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와 배경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성공자의 반열에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다음 얘기입니다.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항상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반복에서 끝내 성공을 하는 이런 승리자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 어떻게 할 것이며 옥석 가리기, 나만의 매수 매도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투자 노트를 작성한 부분, 제가 작성하고 있는 노트를 한번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지 이 노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외 지인들과 공유를 해서 다양한 채널로서 정보를 입수하는 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하기 5회차 내가 살 주식의 시세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